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지귀현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끝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 판사가 변호사 2명과 동석했던 2차 술자리의 결제액이 170만 원이기 때문에 접대를 받았어도 1인당 100만 원 이하여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검사 99만 원 술접대 시즌2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의 이른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2차 술자리 결제 금액은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입니까 정확히? 170만 원. 굉장히 고급 술집이네요. 다만 대법원은 지 판사가 한두 잔만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떴고 결제는 동석했던 변호사가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2명이 마신 금액인지 3명이 마신 금액인지 묻는 질문에는 넓게 인정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 이하여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70만 원을 참석자 숫자 3으로 나누더라도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유죄 판결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1,05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유죄 판결하더니 170만 원은 봐주느냐, 검사 99만 원 세트와 다를 게 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사 99만 원 세트 그거 아닙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봐줘서 됩니까? 여러분은 1,050원인 분에게 1심에서 유죄를 때렸어요. 또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법관징계법에 따라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지금 법원 자체 위신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술접대 받은 거 인정하신 거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 지귀현 판사의 위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한 대법원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선 한 현직 판사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거취에 대한 결단 요구가 나왔습니다.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심리 기간에 열흘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대법관들을 두고선 가족상을 당하면서도 심리에 차질이 있을까 봐 걱정하며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도 많은데 대법관들이 과연 그러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사법부의 지형을 바꿀 여당의 개혁안이 발표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정감사 관계로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다 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속도전, 근거를 대지 못한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에 이른바 사법개혁까지 법원 내부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뒤숭숭한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오늘 법원 내부망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판사는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이 당시 열흘 이상 국외 출장을 다녀온 점과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다른 중요 재판도 진행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했다는 보충 의견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특정 사건에 한해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가족상을 당하면서도 심리에는 차질이 없을까 걱정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이 많다며 대법관들이 이번 국민적 사건을 그런 태도로 임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사법 불신 논란을 촉발했던 지귀현 재판장에 대한 불만도 감지됩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선 중앙지법원장과 형사부 수석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계산의 일회성을 인정했습니다. 구속 취소한 사례 오민석 원장님도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통상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지만 시간으로 날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퇴직한 전직 부장판사는 남은 임기 내내 진실규명 요구와 퇴진 압박에 시달리고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돌이키기 힘들 만큼 무너질 것이라고 했고, 서울의 한 단독 판사는 판결을 이유로 물러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사퇴하지 않을 것이고, 대법원장 사퇴를 바라는 판사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오늘 국감에선 판사들의 잇따른 비위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명품 폭탄 세일 대리 구매와 금품 수수, 스폰서 요구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지만 정작 문제가 된 판사들은 국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과 법원 직원 1명은 근무 시간에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다들 여러분 오시니까 판사님 뭐 하는지 가면 저녁에는 술도 드시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가달라는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오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배석 판사들과 합의 없이 법정 구속하는 등 재판 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회식비 청구한 거 ABC 변호사들이 같이 있어서 가족여행 간다는 등 법카 한도 얼마냐까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다 농담으로 판단했다고 윤리감사관실이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주 간첩단 옹호 세력들이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에서 간첩 사건 재판하는 분들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거 이거 좀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경남 창원지법의 김모 판사의 면세점 금품 수수 의혹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 여권으로 명품을 구매한 신라면세점 팀장은 금품 수수에 이어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둘이서 광저우로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 네,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골프비 누가 계산했습니까? 본인이 왜 부장판사한테 이렇게 계속 대리구매해주고 접대해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국회 법제사법위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제주지법 오모 판사 등 3명 판사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오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내세운 유일한 증거가 허위 진술이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었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승자는 카카오가 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천억 원 넘게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하이브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시세 조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시세 조정, 즉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 진술은 허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씨는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서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또 진술 번복 이후 이 씨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하고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며 허위 진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 구태도 강력 비판했습니다.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어제보다 6% 가까이 오르며 AI 신산업 투자에 힘이 실릴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8월 검찰에 구속 기소된 뒤 2달 만인 10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조직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 강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지만 조직과 권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홍신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통보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가능한 장소부터 새로 불치하세요. 경찰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장은 불법성은 판단하지 않은 채 계엄 사령관의 요청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내란 이후 처음으로 맞은 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2월 3일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 주권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이지만 경찰 지휘부가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의 혁신도 주문했습니다. 자치경찰제 확대,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도 내실 있게 개혁하라는 겁니다. 특히 세부 제도 설계를 앞두고 수사의 책임성, 전문성, 신속성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권한이 더 커질 경찰을 향해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당시 체코 현지 언론이 김건희 씨를 사기꾼에 빗대 보도하자 한국 대사관이 급히 나서 즉각 기사 삭제를 요청한 적이 있었죠. 내란 이후 한 외국 언론이 전광훈 씨 등 탄핵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거의 그대로 전해 문제가 됐을 때 뒷짐지고 있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김건희 씨 사기꾼 표현 삭제 요청 과정엔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당시 현지 유력 일간지 블레스크의 보도입니다.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 옆에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다뤘습니다. 탈세와 국민대, 숙명여대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조명하며 김 씨를 사기꾼에 빗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인터넷판에서 이 기사 제목은 파벨 부부 옆 의혹에 휩싸인 영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주 체코 한국 대사관이 블레스크에 직접 항의 메일을 보내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외신 보도에 관련해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례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사기꾼이 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인신공격성 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시 대통령실은 삭제 조치된 것을 다시 한번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최근 해당 기사 삭제 요구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주 체코 대사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었다는 답변을 확보한 겁니다. 특검은 특히 당시 대사관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넘어서는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권을 남용해 대사관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현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지시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확인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2.3 내란 당시 국회를 덮쳤던 특전사 제1공수여단이 내란 직후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는데 내용이 황당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여론 반응이 미적지근하다.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는 역전됐지만 MBC 등 언론이 문제라며 극우 유튜버 주장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건데요. 내란 시도가 좌절된 뒤에도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고 공유됐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특전사 제1공수여단은 실탄 5만 발을 싣고 국회에 난입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단장이 국회 국정조사에 소환되자 특전사가 작성한 비공개 문건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 준비 관련 참고 보고, 나흘 뒤 국회에 출석하는 수뇌부를 위한 자료로 추정됩니다. 군 관련 언론 동향이 부정적이라며 대뜸 광주 탄핵 반대 집회가 성황리에 열리는 등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론조사도 역전됐으나 MBC 등 진보 언론에서 연일 대통령 탄핵과 계엄군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MBC를 콕 집어 특전사를 증거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체포와 사살 등의 내용이 적힌 노상원 수첩에 대한 MBC 보도를 거론하며 충격적인 폭로성 보도를 했지만 여론 반응이 매우 싸늘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당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야당, 즉 민주당 의원들이 유리한 내용을 얻어내고자 유도신문, 가짜 정보, 고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썼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빼곡히 적어놨는데 정작 국회에 나온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 체포는 대통령 지시였다고 실토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시고 잠깐 뜸을 들이시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수뇌부마저 계엄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하는데도 내란 시도를 옹호하며 군내 여론을 호도하는 문건을 누가 왜 작성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국민들을 사실 적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방부는 MBC가 확보한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저항한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하던 군 검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대통령실에 수사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이 보고서엔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국방부가 결론을 정해둔 채 박 대령 죽이기에 나선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도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넘기자 군검찰은 곧바로 박 대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직해병 특검이 이 무렵 김동혁 당시 군 검찰단장이 대통령실에 올린 수사경과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사 외압은 부존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 없었고 박 대령이 정당한 명령을 어겼으니 항명 혐의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에 수사 경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국방부 조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처벌에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주도하에 국방부가 수사 외압은 없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의혹을 은폐하려 했을 뿐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과 관련 내용을 부적절하게 공유한 것으로 판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는 목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한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게 넘어간 박 대령 항명 수사 경과를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됐던 곳, 바로 신천지 대구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회장이 표창장을 받게 됐는지 재은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장 수여 현장.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대리인이 대신 받았습니다. 표창장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총회장 이만희. 귀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MBC가 입수한 적십자사의 이 총회장 공적조서입니다. 19만 명 이상의 성도가 헌혈에 참여했고 2020년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 공여로 코로나 극복에 기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작 2020년 초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19 초기 대유행을 촉발시킨 곳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하고 관련된 사례들, 그 사례하고 연관된 사례들이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특히 이 회장은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신천지 교회 자금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적십자사의 이 회장을 표창자로 추천한 건 신천지로 사실상 셀프 추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 회장에 대한 표창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난 5월 적십자사에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우려에도 표창을 강행한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은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후원회장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미지 세탁에 나선 신천지에 놀아났습니다. 적십자사와 김철수 회장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엔 신천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추진했지만 복지부가 부적합하다고 심사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혜지 의원이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희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가 돌연 철회했습니다. 극우 세력들 음모론에 시달리다 스스로 철회한 건데 얼마나 황당한 음모인지 확인해 보시죠. 김세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시작 전 복지위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추진했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 기증 기회를 늘리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기증 희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이 5만 5천 명인데 한 해 이식 건수는 5천여 건. 기증 희망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환자들은 새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는 현실에 모처럼 여야 간 이견도 적은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혜지 의원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법의 본뜻이 국민에게 왜곡되어서 전달되고 그 피해가 오히려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 아주 깊은 우려가 되었고요. 극우 성향의 황당한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처럼 강제 입원시켜서 뇌사시키고 장기 적출하려 한다. 나만 중국 생각이 나냐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장기 적출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버젓이 플래카드로 내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향해선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악의적인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저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눈을 이식하기 위해서 한 법안이다 등등 황당한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개정안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기증을 하도록 분명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음모론이 더해지면서 장기 이식 대기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배우자가 판교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작년에 전세를 끼고 매매해 갭투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갭투자가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아파트. 작년 7월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배우자는 이 아파트 전용 117제곱미터를 3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1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결국 실투자금 18억 7천만 원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겁니다. 현재 시세는 4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가 사실 대장단지니까 동판교 내에서도 대장이고 판교 전체적으로도 대장이죠. 그런데 이 차관 부부는 기존에 보유하며 살던 성남시 고등동의 아파트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인과는 전세 계약을 맺어 이 차관 부부는 세입자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와 판 아파트 모두 전세를 끼고 이른바 갭 투자를 한 셈입니다. 갭 투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11호 대책도 갭 투자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이 차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돈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이 차관은 고등동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부부 합산 예금 등 28억 원의 현금 재산을 신고한 이 차관이 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건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이상경 차관의 경우 통상적인 갭 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이 차관은 내일 예정된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자행하는 신종 온라인 사기는 이른바 돼지 도살이라고도 불립니다. 천천히 친밀감을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해 결국 돈을 떼먹고 연락을 끊는 수법인데요. 이런 사기 피해 규모가 올해만 벌써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유모 씨는 SNS에서 친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다닌다는 남성이었습니다. 미국 유학파의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영어가 완벽했어요. 중국어도 있으면 영어가 아니었어요. 첫 2주 동안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박 씨가 관심 있던 정치와 국제 정세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투자 권유가 시작됐습니다. AI 컴퓨터 투자라고 조금 안전한 자산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투자를 소액으로 했었는데 소액을 하니까 실제로 수익이 나서 한 달여 동안 대출금 5억 원을 포함해 모두 9억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좌가 막혔고 이를 풀려면 4억 원가량을 더 보내라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도 수면제나 우울증약을 막 복용하고 있고요. 이 현실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 3월 결혼중개 앱에서 이성을 만난 김모 씨. 금세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혹시 안전운전하시고 집 가서 연락 주세요. 혹시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다 물품 구매비를 보내며 수수료를 챙겨주겠단 말에 속아 2억 원을 잃었습니다. 빚이 지금 토탈 한 1억 2천 정도 돼요. 지금도 아직 갖고 있고 공세가 상당도 이제 받고 있고. 모두 캄보디아 조직들이 일삼고 있는 온라인 투자 사기입니다. 미국 검찰이 기소한 천지일당도 이 수법을 썼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잔인하게 들리지만 돼지 도살 사기라고 불립니다. 친밀감을 높인 뒤 돼지를 살찌우듯 시간을 들여 방심하게 만들고 거액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미국 검찰은 돼지 도살이 SNS 연락, 신뢰 구축, 투자 설득, 연락 두절 4단계로 진행된다고 파악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사기, 노쇼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갖가지 온라인 사기 피해 규모가 올해 벌써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범죄 조직들이 검은 돈을 세탁하며 배를 불리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그런데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범죄 단체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어서 단속이 강화되자 인접국가로 피하고 있다는데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범죄단지에 가봤습니다. 망고, 태자와 함께 프놈펜 3대 범죄단지 중 한 곳인 원구단지입니다. 북적거렸던 인파는커녕 지금은 그림자조차 찾기 힘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비가 삼엄했던 범죄단지 출입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담벼락 곳곳에는 임대를 뜻하는 중국어 연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베란다 쪽으로 빨래 널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없고 텅 비어 있는 건물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들은 최근 이렇게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스, 미얀마, 태국, 세 나라의 국경이 접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나 접경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MBC는 인접국가 범죄단지에 갇혀 있다는 한국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베트남 접경 지역 목바이가 주요 통로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7일 한국 국적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돈만 있으면 여권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700불에서 3,000불 사이고요.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라고 알고 있고 오토바이로 단속 정보가 술술 샌다는 말도 나옵니다. 최근 한인 3명이 감금돼 있는 호텔을 현지 경찰이 덮쳤지만 운영자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급습 직전 한국인들만 남기고 자기들끼리 피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갔을 때는 자기 위에 있는 감독이나 또는 감시조들은 이미 도망을 간 상태였고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전담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놈펜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속속 발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9명이 구속됐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자, 이재인 기자, 오늘 진행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의정부지법에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올해 3월에서 4월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 48명도 전부 구속됐습니다. 이미 발부됐던 영장이 집행된 1명을 더하면 구속 송환자는 59명입니다. 이 가운데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피의자도 구속됐는데요. 몰랐다, 강요받았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근 5개월간 나온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 법원 판결문 6건을 분석해봤는데요. 올해 7월 춘천지법 선고를 보면요. 적어도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걸 예견하고 용인했다며 나는 속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고요. 이달 부산지법은 범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지만 공모관계는 부정할 수 없다면서 단순 통장 제공자라고 주장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아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5월 부산지법은 범행 기간이 각각 20일, 22일인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기는 했지만 징역형이었습니다. 자,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의 유해도 오늘 돌아왔죠. 이게 2달 만인가요? 네, 7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유해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북경찰청에서 유골함이 유족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씨 아버지와 형은 눈물을 흘리며 유해를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9개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모레 출범한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주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남아 사기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구조 등 공동작전도 통합해 전개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캄보디아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 교민들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생계에 타격을 입은 건 물론이고 반한 감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승지 기자입니다. 수도 프놈펜 한복판에 있는 한식당. 관광객과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때지만 가게 안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딱 2테이블 점심때 절반 이상 줄었어요. 예전에 하루에 1,000불 했다 그러면 한 500불 이하. 한국 선교팀들이 많이 찾던 이곳 카페도 한산합니다. 지금 같은 시간이면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차 한 잔들 하러 오실 시간인데 범죄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고 여행 경보가 최고 수위에 오르자 교민 사회는 직격탄에 맞았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잘 살아왔는데 단지 그 온라인 하는 애들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지금 이 교민 사회가 다 망가지게 돼요. 날씨가 쾌적해지는 11월부터 2월까지 여행 성수기가 코앞이라 교민들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한 현지 여행사는 캄보디아 사태 이후 약 700여 건의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파는 빠르고 직접적입니다. 저희는 90% 이상이 한국 손님들이시고 단체 관광객들인데 대부분 방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가지고. 하지만 이들이 고된 건 당장의 생계 위험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힘이 쭉 빠지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 교민은 공적 개발 원조 ODA를 중단하자, 군사작전을 하자 같은 발언이 교민에겐 큰 상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반한 감정으로 확산되면 생계는 물론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를 방치하다시피 한 외교 당국에 대한 불만도 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 일이 아닌데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니까 좀. 캄보디아 교민은 1만 600여 명. 범죄는 엄정하게 다루되 그 안에서 매일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일상도 함께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놈펜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돌아온 우리 협상단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 상황을 대면 보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로 협상이 꽉 막혔다가 최근 미국이 전액 현금 주장을 철회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라는데요.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무회의가 끝난 용산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회의실에 따로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한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한 겁니다.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해온 미국이 우리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한 발 물러서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액 현금 투자를 아직도 요구합니까?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의 필요 조건으로 강조했던 환율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존에 제시했던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진전이 없지만 한국의 외환 시장에 충격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외환시장 관련된 그 부분이 가장 큰 허들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양측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김용범 실장은 귀국길에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남아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금 투자 액수, 투자 기간, 환율 안정을 위한 달러 조달 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양국 간의 이견을 좁히는 과정인 걸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예고된 만큼 양국이 막판 협의를 이어가 경주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특히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 국방비 증액,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담은 안보 분야 협상 내용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최지 경주에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박성아 기자, 현재 준비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경주 월정교에 나와 있습니다. 경주시 남천위에 지어진 월정교는 신라시대의 왕의 궁궐인 월성과 강 건너 교동을 이어주는 다리인데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야경을 뽐내는 이곳에선 에이펙을 앞두고 경주의 대표 축제인 신라문화제가 열렸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거리마다 방문객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경제 교류와 투자 유치의 무대가 될 경제 전시장도 문을 열었는데요.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글로벌 CEO들이 이곳을 찾아 세일즈 코리아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미디어 센터와 만찬장 등 각종 시설은 현재 대부분 마무리 공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참가국의 정상급 귀빈들이 묵을 숙소도 리모델링을 모두 마치고 손님 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경호처를 중심으로 군과 경찰이 종합 상황실을 꾸리는 등 경호 수위도 한층 격상됐습니다. 에이펙 유치 결정 이후 6개월 남짓 기간 동안 주요 인프라가 갖춰진 가운데 남은 기간 안전과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마지막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월정교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무려 21개 회원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한미, 한중은 물론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혹시 모를 북미 대화 여부까지 전 세계의 시선이 경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나라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7%, 상품 교역량의 50%, 국내 총생산의 6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입니다.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입니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해온 에이펙 취지를 살려 정부는 경주 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미중 갈등의 여파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실제 지난 2018년 공동선언이 무산되고 의장국 성명에 그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와 별개로 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100%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한때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라면서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d if they don't do business with us, I think China's in big trouble. I'll be honest with you. I think China is, I don't know that they even make it. 혹시 모를 북미 간의 대화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내내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북 전담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호응에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등 전 세계 기업인 1,700여 명도 에이펙 기간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에이펙의 경제 효과가 약 7조 4천억 원, 고용 창출은 2만 2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자민당 총재가 오늘 오후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다카이치 정권이 공식 출범한 건데요. 도쿄의 신지영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자, 신지영 특파원, 1차 투표에서 일찌감치 과반 이상을 얻으면서 의외로 순조롭게 총리로 선출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게 지난 4일이죠. 총리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스스로 불쌍한 여자라고 하더니 마침내 사상 첫 여성 총리까지 그녀의 삶에서 가장 긴 17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일본 유신회를 새로 연정 상대로 끌어들여 표를 확보하면서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장 물가 상승과 임금 격차 확대 등 민생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하고 이제 막 손을 잡은 느슨한 연립정부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 연립을 했어도 여전히 과반이 안 되는 소수 여당인 만큼 국정 운영이 순탄하진 않을 전망인데요. 특히 연립합의서에 포함된 중의원 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에서 벌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퍼지면서 일본 증시는 오늘 사상 최고치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간의 행보에서 비춰볼 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 등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향 정책을 추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당장 내각 인선 면면도 걱정스럽습니다. 방위상 시절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샀던 기아라 중의원을 내각 서열 2위 관방장관에, 또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한 가타야마 참의원을 재무상에, 또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자는 강경우파 오노다 참의원을 경제안보상에 지명했습니다. 4년 만에 외무상으로 돌아온 모태기 전 간사장 역시 독도 망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새 총리가 당장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면서 굳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려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달 말 경주 에이펙에서 성사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마다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불꽃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축제지만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며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달 축제 때 강력한 단속이 예고됐었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건만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다영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7시 20분 서울 여의도 밤하늘에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불꽃이 터지고 15분이 지난 시각 한강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4차로에 불꽃을 보려는 차들이 멈춰 있다시피 합니다.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3차로에서 달려옵니다. 뒷차가 있는데도 급히 속도를 줄이더니 차선을 바꿔 정차 행렬 가장 앞에 섰고 후진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주정차와 역주행은 불법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에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갓길 주정차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10분에 한 번꼴로 이어졌고 사고 날 뻔했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맞은편 강변북로에서도 도로 하나를 점령했다, 도로가 주차장이라는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불꽃놀이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무질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에 3,400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단속한 차는 강변북로에 주차한 승용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계도 위주의 교통관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정차 차량을 세워가며 단속할 시간에 한 대라도 빨리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게 교통 흐름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단속된 운전자는 차를 빼라는 경찰 전화를 받고서도 양화대교에서 불꽃을 구경하고 20분 뒤 나타났다고 합니다. 범칙금 4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둔치에서 밤을 새면서 자리를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강변북로에서 그냥 지나가던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한 상태에서 불꽃을 보는 것은 정말 얌체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교통 질서를 지키는 사람만 오히려 피해를 보는 셈이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술 한잔하며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몸도 흔듭니다.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행해지는 아주 위험한 모습인데요. 안전을 위해 관광버스 안에서 음주 가물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법 운행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서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박수를 치며 몸을 흔듭니다. 노란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안주가 놓여 있고 전용 홈에 꽂힌 맥주캔도 보입니다.
주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추석 연휴 대구에서 경남 통영으로 달리던 45인승 전세버스 안입니다. 기존 의자를 뜯어내고 회전 의자와 테이블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겁니다. 급정거를 하게 되면 벽이 달리다가 밟으면은 앞으로 다 튀어나갑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게. 이달 초 전세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곧바로 불법 개조버스가 등장한 겁니다. 휴게소에 정차할 때 불시 점검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정차할 때 불법 개조한 의자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돌리고 술도 치워버리기 때문에 단속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검사 받을 때는 뺐다가 실제로 영업할 때는 다시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적발당해도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100만 원 정도의 불법 개조에 대한 과징금 처벌만 받을 뿐 행락철 불법 영업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술판 관광버스는 사실상 근절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차를 잡아놓은 분들은 또 딴 차 타면 이 차는 뭐 그런 시설이 없느냐, 음악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 다니면은 그게 자꾸 전파가 돼가지고.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 행위가 적발되면 운전자와 버스 사업자는 각각 면허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승객 역시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요즘 프로야구는 포스트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죠. 프로야구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표 구하기도 정말 어려워졌는데요. 자동 클릭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려 10,000장이 넘는 표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기업형 안표상까지 등장해 더 정교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리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티켓 판매가 10분도 안 돼 매진됐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성능이 좋은 PC가 구비된 PC방을 간다던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을 하지만 그런데 정작 온라인 거래 플랫폼엔 당일표가 넘쳐납니다. 정가의 2~3배는 기본, 45,000원짜리 입장권이 35만 원에도 올라옵니다. 이 같은 판매글에 대한 안표 의심 신고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만 3,000건을 넘었지만 예매와 재판매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현장 단속은 무용지물. 이러다 보니 홀로 수만 장을 거래하는 기업형 안표상도 등장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PC방에서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쓸어 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야구 티켓 10,000여 장을 싹쓸이해 3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지금 친구들 계정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6개의 계정을 한꺼번에 돌려서 예매를 하는. 문제는 현행법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안표 행위만 강력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웃돈을 붙인 개인 간 거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입니다. 매크로 이용하지 않는 일반 안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하지만 무조건 규제보다는 이미 북미와 유럽에선 이른바 2차 티켓 거래가 제도화돼 노쇼 방지나 스포츠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안표와 티켓 재판매에 대한 법 규정을 재정비해 소비자와 업계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국회는 오늘도 사법개혁안으로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마저 행여 헌법을 어기거나 권리를 침해했다면 헌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4번째 재판 사심제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에 이어 재판 소원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경우나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감에 출석한 법원장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모든 재판이 아니라 위헌 등 제한된 경우에만 재판 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심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로 가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거입니까?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선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와 같은 방법이라고 비난했지만 민주당의 이 구상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에요.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민주당은 대법원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독일식 선진사법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외에도 행정노동사회 조세 분야별 연방대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300명이 넘습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 기존 3개 소부체제를 6개로 늘리고 전원합의체 대신 2개의 연합부를 운영해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개혁이라며 대법관 증언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은 11월 말까지 처리하고 재판 소원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KT에 이어 LG U+도 해킹 정황이 있는 서버를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U+가 해킹 의혹이 불거진 뒤 자체 점검을 해본 결과 업무망에는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보안 절차를 따랐지만 인증번호는 111111, 즉 1을 6번 누르면 그냥 열리는 무늬만 자물쇠를 채웠던 겁니다. U+는 이런 사실을 당국에 바로 알리는 대신 운영체계를 다시 깔아 사실상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윤미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렉이 공개한 해킹 그룹 김숙희의 파일. LG U+ 서버 8천여 대의 정보와 계정 정보 4만여 개, 직원 167명의 아이디와 실명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망에 접속할 때 인증해주는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의 설계도, 이른바 소스 코드가 유출된 겁니다. 부랴부랴 자체 점검에 나선 U+는 8가지 심각한 구멍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이 업무망에 접속하려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냥 6번 111111을 넣으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6번이 일종의 만능 열쇠였던 셈입니다. PC 웹페이지 업무망도 허술하긴 마찬가지. 인증 없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백도어가 있었고 유출된 소스 코드에는 백도어의 비밀번호 3자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뒷문 존재를 들켰을 뿐만 아니라 열쇠까지 이미 유출된 겁니다. 유출된 소스 코드에는 업무망 앱의 초기 설정 비밀번호도 암호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방어막은커녕 해커들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꼴이 됐어요. LG U+는. 이건 기술적인 문제 이전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에요. U+는 정보 침해는 없었다며 해킹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한다며 유출된 서버 운영 체제를 새로 깔아 무단 폐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네, 신고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U+가 해킹당한 사실을 숨기려고 서버 운영 체제를 재설치했는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하나와 삼성이 나란히 1승 1패로 맞선 가운데 3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대구로 장소를 옮긴 3차전도 만원 관중이 들어차면서 포스트 시즌 30경기 연속 매진을 이어갔습니다. 초반은 투수전으로 흘렀습니다. 류현진이 18년 만에 나선 KBO 리그 가을 야구에서 주무기 체인지업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수비 도움도 있었습니다. 3회 우익수 최인호가 유지혁의 직선타를 잡은 뒤 강한 송구로 1루 주자까지 잡는 호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삼성 선발 후라도 역시 3회까지 준수한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균형은 한화가 먼저 깼습니다. 4회 하주석의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플레이오프 첫 선발 기회를 잡은 이도윤이 타점을 추가했습니다. 곧바로 잠잠했던 삼성 타선도 류현진을 상대로 불을 뿜었습니다. 구자욱이 몸을 날려 내야 안타를 만들었고 이어 김영욱이 체인지업을 걷어올려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역전 석점포를 쏘아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깜짝 스타 김태훈이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삼성이 분위기를 뒤집은 듯 했지만 한화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5회 초 리베라토의 적시 2루타에 이어 노시안이 총알 같은 타구로 투런포를 터뜨려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7회 현재 한화가 리드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플레이오프 1승 1패 뒤 3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은 53.3%.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팀은 내일 같은 곳에서 4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가 주종목이 아닌 개인 혼영 200m에서도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개영 400m에서도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주종목 자유형 200m에서 8년 만에 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한 뒤 포효했던 황선우.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을 연이어 달리는 개인 혼영 200m에선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저병 50m를 2위로 통과한 뒤 배영에서 순위가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평영에서 순위를 2위로 끌어올렸고 마지막 자유형에서 모든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분 57초 66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4년 전 고등학생 신분으로 세웠던 자신의 기록을 0.38초 앞당겼습니다. 황선우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출전한 남자 개영 400m에서도 또 한 번 한국 신기록을 썼습니다. 강원의 1번 주자로 나서 초반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47초 62의 기록으로 레이스를 마쳤고 김우민과 양재훈, 김영범까지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두를 놓치지 않으면서 기존 한국 기록을 1초 이상 앞당겼습니다. 전날 아시아 신기록에 이어 오늘 한국 신기록 2개를 추가한 황선우는 김우민과 나란히 대회 4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것 같아요. 몸 잘 풀렸다 약간 이 생각을 하면서 200m 같은 부분을 1분 43초대를 들어가고 또 자유형 100m에도 제 최고 기록이 근접해서 내년 그리고 올림픽까지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시합인 것 같아서 아시아 신기록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 3개의 신기록을 쓴 황선우는 전국체전 통산 4번째 MVP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여자 자유형 400m에 출전한 한다경은 4분 9초 69의 한국 신기록으로 대회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골프 세리머니 논란 이후 이청용 선수를 향한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신태용 전 감독을 겨냥한 골프 세리머니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청용. 이에 대해 악성 댓글이 빗발치자 선수협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선수협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청용이 한국 축구 발전에 헌신하며 동료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선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SNS를 통해 심판 판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전북 포얏 감독은 중징계를 피했습니다. 이미 해당 판정은 오심으로 결론난 상황인데요. 포얏 감독은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만 받아 올해 감독상 후보 자격을 상실하진 않았습니다. 열흘 전 세계선수권 3관왕을 달성했던 역도 간판 박혜정 선수가 피로와 부상을 딛고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단풍도 즐기지 못한 채 겨울이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기온이 낮아질수록 단풍은 더욱 곱게 물든다고 합니다. 오늘 강원도 태백의 모습인데요. 붉고 노란 단풍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달 하순부터는 중부지방, 다음 달 초순에는 남부지방에서도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내륙의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또 북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방은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영동 지방에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춥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6도, 대구 1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21도로 오늘보다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더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고요.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